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에세이스트 김민철 작가님이세요. 김민철 작가님은 20년간 카피라이터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약하셨는데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회의나 할까를 출간했고, 무정형의 삶, 내일로 건너가는 법, 모든 요일의 기록, 모든 요일의 여행, 하루의 취향 같은 다양한 에세이를 쓰시며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계시는 작가님이시죠. 최근엔 북클럽을 운영하며 오독의 발견이라는 신간을 출간하셨는데요. 한 권의 책을 오독오독 씹어먹어야 독서가 완성된다고 하시는 김민철 작가님, 지금 바로 모시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습니다. 제가 진짜. 네, 제 지인 중에 작가님 팬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계속 말씀만 듣다가 이제 뵙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작가님의 팬이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막 서로 영광스러운 자리네요. 저희 청취자분들을 이렇게 다독이님들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네. 다독이님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독의 발견이라는 책으로 돌아온 작가 김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이 운영하시는 북클럽 이름도 오독 북클럽이잖아요. 오독오독 북클럽입니다. 오독오독 북클럽. 네.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오독오독 북클럽은 각자의 방식으로 한 권의 책을 오독하면서 한 권의 책을 오독오독 씹어먹는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북클럽이고요. 그래서 매달 한 권의 책을 같이 읽고 있고요. 사실 제가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 20년 동안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뭔가를 할 거라고는 별로 생각을 못 했는데 어쩌다 보니 3년 전에 시작하게 되어서 성실하게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 모집은 매달 하나요? 아니면은 그냥 1시즌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건가요? 3달을 기준으로 모집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12월에 1, 2, 3월에 활동할 사람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한 달 쉰 다음에 다시 5, 6, 7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 세 권에 무슨 흐름이 있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흐름짜기에 골몰을 하면서 세 권의 연결성을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노력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집에 있으면서 갑자기 북클럽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엄청난 내향형 인간의 집 밖에 나가는 걸 잘 못해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20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도 가장 어려웠던 것의 일의 한 90%는 집 밖에 나가는 일이었어요. 사실 매일 회사를 20년간 다니면 그냥 출근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침마다 회사를 가야 된다고? 집 밖에 나가야 된다고? 그게 믿을 수가 없었던 사람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북클럽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생겼으니까 너무 곤혹스러운 거죠. 그것도 아는 사람들이랑 지인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북클럽이 아니고 정말 모르는 누구에게나 사람들. 열려있는 신청해서 맞아요. 입회의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은 할 수 있는 맞아요. 글을 읽거나 쓰거나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북클럽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내향형 인간이라는 것과 별개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제가 아까 전에 작가님 팬이라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작가님 책의 어떤 부분도 기억하지 못해요. 저는 정말 놀라운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쓴 책도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제가 쓴 카피도 기억하지 못해요. 오독의 발견에서도 굉장히 자세히 써주셨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기억나시는군요. 그럼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 내가 북클럽을 운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그냥 능력이 없는 거니까 포기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오독이란 단어가 떠오르면서 그리고 오독오독이란 단어가 떠오르면서 이 오독을 내세운다면 사람들이 작가인 내 말을 너무나도 신뢰하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의 의견이구나 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다 잊어버리더라도 오독오독 그러니까
정말 불가피할 경우엔 5번까지 읽어가지고 하면 어떻게든 한 달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오독은 그 오독오독의 의성어이기도 하고, 네. 어떤 제대로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그 한자 그렇죠. 뜻이기도 하면서 5번 읽는다. 그렇죠. 이 뜻도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네, 열심히 즐겁게 해나가고 있는 북클럽입니다. 사실 이렇게 내향형 인간들이 다른 사람을 만날 수는 있는데 만나면서 이제 에너지를 뺏기는 게 싫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작가님은 모르는 사람들이랑 어쨌든 뭐 책을 매개로는 했지만 북클럽을 하면서 좋으셨나요? 이렇게 3년 동안 이어오신 거는 이건 괜찮네? 그렇죠. 좀 그런 생각이 있으셨나요? 이게 북클럽을 처음에 디자인할 때 그래서 엄청 골몰을 한 것이 네. 만나서는 지속할 수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만나가지고 개개인이 다 말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의 기억력 이슈도 있고, 사람들이, 그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라고 매번 그 클럽장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럼 어떤 방법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미리 여러 번 곱씹어서 이 책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가 될 만한 글이라던가 자료 조사를 해서, 네. 아니면 다른 책까지 막 같이 읽으면서 그런 것과, 그리고 나의 독후감을 오독일기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네. 그거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당신의 오독일기를 보내주세요.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소통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독서일기를 이제 보내고 받고 네. 그 다음에 뭐 피드백하는 약간 좀 감정 노동 같은 그런 거는 없는 하죠. 클럽인가요? 제가 한 명 한 명에게 다 이제 답장을 써야 한다는 번거로움 혹은 네. 고생스러움이 있는데 네. 저는 그걸 하지 않을 수 없는 유형의 사람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안 해, 못해, 답장은 네. 못해. 왜냐하면 하나하나 내용을 다 곱씹어서 소화한 다음에 다시 또 답장을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내향형 인간이 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랬는데 너무 정성스럽게 보내주니까 이거를 답장 안 하는 게 더 불가능한 일처럼 이제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한 줄이라도 보내달라라고 네.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분들이 네. 한 줄 쓰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아시잖아요. 10줄이 차라리 쉽지. 네. 한 줄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책 한 권을 읽었는데 한 줄만 남겨야 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 줄만 쓰세요라고 하는 것은 한 줄만 쓰면 10줄을 쓰게 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네, 어느새 모두가 네, 자연스럽게 오독일기를 보내고 저도 답장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네.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 많은 오독 일기들 중에서 좋았던 것, 그리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것들을 또 모아서 월말에는 라이브 시간을 갖거든요. 네. 그러면 한 1시간 반? 그러니까 한 권의 책으로 거의 A4지 15장 분량의 글을 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답장을 보내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1시간 반 방송을 하면 사실 한 권의 책을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오독오독 씹어먹는 그러네요. 그런 방법인 거죠. 그래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것이 저의 네, 치명적인 단점이죠. 작가님 제가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지금 저도 그렇고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다 오독오독 북클럽 나도 다음번에 좀 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럼 그거를 신청을 하려면 그러니까 모집 기간 같은 게 공지가 나는 건 작가님 SNS를 이제 팔로우를 하고 있으면은 네네. 공지를 해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는 제가 하반기에 무슨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더는 진행을 못할 것 같고 지금 하고 있는 기수가 마지막이라고 이제 말을 했었고 네. 내년 1월 달부터 다시 네 그래서 계속 쭉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 즈음에 작가님 계정을 잘 관찰을 하다가 그렇습니다. 열리면 네. 오픈하면 네. 얼른 오픈런을 네, 맞습니다. 해야 되는 거군요. 네. 2번째 질문은 이건데요. 네. 오독의 발견 책을 내셨잖아요. 네네. 정말 인상 깊게 읽었는데 지금 이 작가님 말씀을 듣다가 생각이 나는 게 혹시 오독오독 북클럽 여실 때 언젠가 난 이걸 가지고 에세이를 쓸 거야 이런 생각도 하셨는지 아니면은 운영하시다가 쓰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졌어 이렇게 해가지고 쓰신 건지 궁금하네요. 사실 그게
같이 책을 읽기 위해서 쓴 글이고 책이 되어서 나올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처음에는 전혀 계획이 없으셨던 전혀 거군요? 없었어요. 네. 없었는데 1년 반 정도 됐을 때 해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정말 가능할까라는 그냥 의구심은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과 이게 될까? 왜냐하면 제가 2년 동안 했으니까 18권의 책을 다뤘는데 네. 책에 관한 그런 글들을 그냥 이렇게 툭 내놨을 때 좀 무성의하게 보이는데 그러면 얘들을 좀 엮어가지고 어떻게 흐름을 만들어내야 될 텐데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2년치 글 중에서 이제 제가 공유하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면서 조금 더 추가된 내용들 이런 것들 중에서 그래도 제가 20년 동안 광고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책을 영업하기에 좋은 글들이 네. 되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더니 책이 나왔고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나서 코스모스를 드디어 읽기 시작했다라던가 네. 아니면 제인 에어를 읽기 시작했다던가 이런 이야기를 해줄 때 가장 뿌듯합니다. 내가 팔았구나 드디어 책을. 아, 이제 보니까 오독의 발견은 책 광고하는 책이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읽는 세포가 사라지셨다면 이 책을 읽으면 14권의 책이 따라옵니다. 저도 강력히 이 시간을 빌어 광고하고 싶은 책입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김민철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 오독의 발견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고 싶은데요. 네네. 이제 오독의 발견도 참 인상 깊게 읽었지만 이제 김민철이라는 작가님을 이제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괜히 저 혼자 막 이렇게 동질감을 느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회사 그만둔 이야기 이런 것도 그렇죠. 네, 동질감을 느꼈고 회사 진짜 열심히 다니셨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지금 이제 이 자리가 저도 함께 읽자고 책 같이 읽어요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이 책 좋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그게 되게 뿌듯한데 작가님도 또 그런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 일에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함께 읽는다는 것에 대한 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읽다가 이런 질문 한번 던지고 싶어졌어요. 책은 근데 왜 함께 읽어야 되죠? 사실 모든 책을 다 같이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함께 읽기라는 경험이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는 불가능하죠. 불가능했고 함께 읽는 책들은 대부분 교과서들. 그렇죠, 그렇죠. 그 책 말고 딴 책 읽으면 김민철 작가님처럼 끌려가가지고 맞아요. 네. 함께 읽기를 금지하는 공간 학교. 진짜. 네, 그리고 독서가 원래 좀 내밀한 경험이기도 하고. 그쵸. 영화관 가서 영화 볼 때는 같이 보는 건데 책을 함께 읽는다는 거는 같은 공간에서 각자 읽는 거.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아요. 함께 읽기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며 왜 해야 되는 것인가? 저도 지금 북클럽을 하면서 1년에 한 달에 한 권의 책만 함께 읽고 있고 나머지 책들은 다 혼자서 그냥 읽고 혼자서 기록을 하고 막 이러고 있는 편인데요. 네. 함께 읽는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나라는 좁은 인간을 더 깊게 만들기 위해서 책을 읽기도 하지만 사실 이 나란 좁은 인간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좀 넓어지기 위해서 책을 읽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보면 그 고정되어 있는 텍스트를 나라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통과를 해낸단 말이죠. 근데 나라는 사람과 작가님이 다르고 모두가 다 다르고 각자의 경험이 다르고 추억이 다르고 그리고 역사가 다르고 다 다르다 보니까 각자가 해석해내는 것들이 다 다르단 말이죠. 네. 각자의 해석을, 그러니까 저는 그걸 오독이라고 부르는데, 그 오독을 함께 모았을 때 책 자체가 엄청나게 두꺼워지는, 그러니까 각자의 이야기들이 다 덧붙어지면서, 나는 그걸 생각해보지도 못했는데, 그럴 수도 있구나. 라는 것, 그리고 혹은 나만 이런 줄 알았는데 진짜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거 남들은 다 지나간 것 같은데 나한테는 이 문장이 가장 소중했어 라고 누군가가 항변하는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책 한 권이 얼마나 두꺼워질 수 있고 얼마나 이렇게 멀리 뻗어 나갈 수 있는지를
모두에게 그 공유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한 책을 우리 다 같이 읽자라고 했을 때 각자 읽죠. 각자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거고 그건 정말 내밀한 경험인 건데 그 내밀한 경험을 꺼내놨을 때 각자가 꺼내놨을 때 그 풍성해지는 그 책 읽기의 경험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장르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네. 책이랑 읽기랑 되게 다른 경험인 것 같고. 맞아요. 뭐랄까, 하나는 매체고 하나는 활동이니까 좀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그리고 함께 먹기랑 함께 읽기도 다른 것 같아요. 함께 먹는다고 더 풍성하게 많이 먹는 것 같지 않은데 네. 함께 읽으면 혼자 읽을 때랑 되게 다른 그런 느낌. 네. 저는 잘 간질간질해가지고 좀 잘 설명을 못했는데 작가님 말씀 듣고 나니까 더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독도 좀 여쭤볼게요. 사실은 작가님이 이제 오독에 발견해서 써주신 오독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고 굉장히 해방감을 느꼈다고 하실 때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거든요. 저 이제 공대 나와가지고 문학교육 별로 안 받고 근데 이렇게 문학 이런 얘기 소설 얘기를 해야 되니까 처음에 되게 내가 뭐라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하다가 각자 해석이 있는 거지 이러다가 근데 요즘은 또 오독의 발견에는 예를 들어 19쪽에 기본적으로 모든 독서가 오독이라는 입장이라고 작가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100% 동의하면서 근데 이게 또 오독에 약간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진짜 오독도 있긴 있더라. 그렇죠. 네, 이렇게 인터넷 댓글 같은 거 보다가요. 이 양반은 이렇게 실질적 문맹인가? 혹은 진짜 마음이 사악하다. 의도적으로. 네, 그렇죠. 어떻게든 나는 부모님을 사랑한다 이런 문장 읽고 나서 너는 국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지? 수용소인이다 이런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네, 있죠. 네. 너무 있죠. 오독 있기는 있는 거 아닙니까? 있죠. 저도 이제 작가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북클럽 처음에 해야지 하고 싶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내가 뭐라고. 나는 뭔가 그런 국문학과, 영문학과 나온 사람도 아니고 문학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책을 또 대단히 많이 읽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 내가 어쩌다 보니 작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너무 신뢰를 해버릴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는 것에서 이제 오독이 저를 많이 해방시켜 준 거죠. 책 읽는 것은 모두가 각자의 오독을 해나가는 작업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의도적이거나 그러니까 말의 사용에 있어서의 오독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곡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문해력의 이슈는 너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오독은 끝없이 발생을 하고 사실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좀 줄여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저는 그것은 이제 정말 오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적어도 책이라는 것을 읽을 때는 우리가 정규교육을 받으면서 모두가 여기서 말하는 님의 의미는 무엇인가 1번, 2번, 3번 그 정답이 존재하는 세계에 너무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을 한 권을 자기가 막 좋게 읽었어도 덮고 나서 내가 제대로 읽은 거 맞나? 나 이거 정말 좋긴 했는데 이거 나만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 역시 그렇고.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 타인의 말들과 이런 것들을 오독하는 것은 좀 경계를 해야겠지만 최대한 이 사람이 진위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해야겠지만 적어도 책을 읽을 때는 이제 작가도 어쩔 수 없는 세계가 나한테 주어졌으니까 마음껏 오독해도 저는 좋다라고 허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락을 해줘도 책이라는 것을 읽는 사람들은 그래도 너무 많이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독특한 어떤 주관적 해석과 오독의 경계가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책도요. 특히 어떤 이슈가 걸려 있을 때 어떤 작가의 작품을 읽고 이 사람 여성 혐오자다. 혹은 이 사람 여성 우월주의자다. 막 이런 식의 해석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봤다. 막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할 때 그렇죠. 이거는 이제 주관적 해석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나?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이 되게 여성 우월주의자야, 여성 혐오자야.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 그건 좀 오독 같은데 뭐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제가 좀 가상적인 상황이긴 아니에요. 합니다만. 근데 진짜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북클럽을 하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최근에 뭔가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행동한 것을 보면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어떤 등장인물들을 말을 하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고 우선은 긍정을 해드리고요. 네. 근데 다만 책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서 좀 그렇게까지 딱지를 붙여버리는 거는 너무 폭력적인 것 같아라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곡해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독을 해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클럽 안에서는 계속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요?라고 하면서 조금 그러니까 다친 마음을 조금 열어주려고 노력은 하는 편인데 사실 일상 속에서 많은 것들에 그렇게 공을 쓰면서 계속 이렇게 황희정승처럼 그렇게 살기는 저도 힘든 것 같긴 해요. 근데 적어도 이 북클럽 공간 안에서는 조금 그렇게 너무 다치지 않도록 약간 중재자 역할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김민철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인생책 프로그램이 게스트께 이제 인생책을 3권을 골라달라 그 부탁을 드리고 그 중에 한 권을 제가 읽고 그 책 얘기는 조금 길게 이제 마지막에 하고요. 나머지 2책 얘기는 좀 짧게 나눕니다. 김민철 작가님께 인생책 3권을 요청을 드렸더니 알베르 까뮈의 결혼 여름, 토니 모리슨의 재즈, 그리고 한강 작가님의 히라보 시간 이렇게 3권을 골라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딱 받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쉬운 작품은 없구나. 왜 이렇게 어려워. 어렵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생각은 왜 이 작가들의 대표작이 아니라 대표작 아닌가요? 그러니까 보통은 근데 이제 대표작도 뭐 약간 그쵸. 이제 이 밑줄 긋고 뭐 님의 의미는 뭐 하듯이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그쵸.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까미 하면은 이방인 베스트. 네. 토니 모리슨 빌러브드. 그죠. 한강 작가님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그러네요. 네, 그거는 아닌. 그렇죠. 대표작이지만 한 3번째, 4번째 언급되는 구글 검색량에서 1번, 2번은 아닌 작품들을 골라주셨는데 네. 그래서 약간 이분은 일단은 쉬운 작품 별로 안 좋아하시는 작가님이시고 두 번째로 왜 대표작이 아닌 약간 독특하신 건가? 취향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약간 우연인가요? 아니면은 나는 좀 남들이 대표작이라는 거는 좀 아니더라. 이런 좀 그런 약간 기질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까미 이방인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네. 한강 작가님의 팬으로서 사람들이 한강 작가님의 무슨 책부터 읽어야 되나요? 라고 하면 늘 소년이 온다부터 읽어라. 이거부터 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오독의 발견에서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검은 사슴이라면서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검은 사슴을 히라보 시간보다도 읽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한강 작가님도 그거를 우리가 읽기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너무 옛날 작품이라서 네. 그런 것 같은데 그 인생책이라고 할 때 정말 너의 인생책이 뭐야? 라고 하면 저도 이제 대답하기가 힘든데, 네 인생을 바꿔준 책이 뭐야? 라고 말을 하면 이제 사적인 역사가 들어가면서 말하게 되는 책이 한강 작가님의 검은 사슴이고, 네. 그리고 알베르 까뮈의 결혼 여름이에요. 두 개가 저의 인생을 좀 성격을 바꾸어 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검은 사슴은 사실 그 당시에 20대 초반에 제가 읽고, 내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 책으로 인해서. 그런 되게 이상한 경험을 했던 책이고, 되게 편안하게 어두움 속으로 이렇게 싹 걸어 들어가가지고, 거기 제 안에 어떤 어두운 부분들이 싹 깨어났는데, 그게 너무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한강 작가님이 노벨상을 받고 난 후에 그 책을 다시 읽어봤더니, 이 책을 영업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저의 그냥 사적인 언어처럼 느껴져서 네. 그래서 저의 인생을 바꿔놓은 책, 심지어
제가 그 책에 대해서 쓴 글로 카피라이터가 될 수 있었거든요. 네, 카피라이터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정말로 저의 인생 책이긴 한데 이걸 사람들에게 읽자고 할 수는 없으니 그러면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책. 인생 책 중에서 살짝 대중적인 책. 네, 그게 히라버 시간. 네. 하지만 여러분 소년이 온다부터 읽으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강 작가님의 책을 3권을 동시에 영업하는. 네. 고도의 전략이군요. 그렇죠. 네. 하나 더 붙이는 게 작가님은 근데 최신작부터 읽으라고 했으니까 작별하지 않는다를 먼저 읽으셔도 좋겠어요라고 이야기도 하면서. 인생 책이 뭐냐고 물어볼 때 결국에는 히라보 시간으로 가면서 다른 것들도 같이 영업하는. 영업하는. 그런 책이고. 알베르 까미의 결혼 여름은 이제 20대 후반에 읽으면서 저의 어떤 인생의 태도를 바꿔놓은 책이긴 한데 저도 이 책이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북클럽을 하면서 이 책을 다시 읽고 다시 읽으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은 60대가 되어도 나는 이 책을 이해하지 못하겠구나. 근데 이토록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토록 좋아하고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구나라는 그런 느낌이고요. 제가 이해하는 몇 가지 것들이 저를 되게 많이 바꿔놓은 책이라서 그러니까 이 2권은 저라는 사람을 바꿔놓은 책, 인생을 바꿔놓은 책이라는 의미에서 인생 책이라고 할 수 있고 한 권 더 뽑아달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토닉물 어렵죠. 압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북클럽 사람들에게 얼마나 질타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질타도 느껴지시나요? 네. 어렵죠. 어려운데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북클럽을 그러니까 저의 북클럽을 시작하게 만들어준 책이거든요. 이 책이라면 그래 사람들과 읽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뭐였냐 하면 굳이 혼자 읽어도 되는데 같이 읽고 싶은 책이라면 조금 어려워야 하지 않겠는가. 네. 그래야지 뭔가 강제성도 주어지고 근데 제가 메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도와줄 테니까 그런 참에 한번 어려운 책도 한 권 읽어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매일 그냥 걷기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5km 아령을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10km를 들어보기도 하고 한 번씩 들어보면서 근육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책도 편한 책 읽으면 좋죠. 그것만 해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조금 나한테 버거운 책 이런 것들을 읽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재즈를 골랐고요. 어쨌거나 이걸 기점으로 이렇게까지 어려운 책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기준이 생기기도 했고 북클럽을 시작할 용기를 준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3권을 골라봤습니다. 작가님 평소 독서 취향은 어떻게 되세요? 뭐 결혼 여름은 소설은 아니지만 에세이지만 어쨌든 골라주신 인생책은 전부 문학 작품, 그중에서도 이제 현대문학이고 뭐 우리가 뭐 굳이 뭐 이제 뭐 대중문학, 뭐 파인아트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후자 쪽이고. 근데 어렸을 때는 뭐 로빈 쿡 많이 읽으셨다고 여기 발견에 써 있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그럼 대중문학은 잘 안 읽으시거나 아니면 비문학은 좀 안 읽으시거나 그런가요? 아니고요. 이제 시기적으로 하면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저희 때는 책 대여점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그래요? 언제적 얘기예요? 옛날 사람이시군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아실 텐데. 네, 그 책 대여점에 가서 에릭 시거를 얼마나 좋아했다고요. 닥터스. 네, 인생 책이죠. 그래서 그 인기 있는 책들은 너무 재밌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보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책을 못 읽겠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참 이상해요. 맞아요. 문학 선생님한테 책 읽는다고 맞았던 경험이라니 정말 선생님 이름도 잊지 않고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시기를 거쳐왔기 때문에 대학교 때는 이제 닥치는 대로 읽었고 그 닥치는 대로가 문학 작품이었던 거죠. 문학 작품이었고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는 그래도 책 읽는 자아를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계속 읽긴 했지만 그때 대중서를 진짜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재밌다 하는 책이 뭘지? 그건 약간 업무용인가요? 뭔가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트렌드를 파악하고 싶다. 네네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싶고 그리고 남들이 읽는다는 걸 나도 읽고 싶다 이런 니즈가 많았는데 그런 시기를 거쳐서 이제 북클럽을 하면서는
사실 저의 취향은 정말 문학과 에세이에 딱 한정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책들을 읽으려고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과 이번 달에는 계속해서 나무에 관한 식물에 관한 책들만 계속 읽고 있고요. 비문학 네네. 비문학인데 나무에 관한 책들을요. 네네. 네. 그런 책들을 읽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돌아봤더니 제가 올해 이제 북클럽에서 6권의 책을 읽는데 그중에서 한 권만 소설인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소설이 아닌 책을 한 권이라도 넣으려고 너무 노력을 했다면 이제는 6권 중에 한 권만 소설인 걸 보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넓어지려고 했더니 넓어지는구나,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책 취향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좋은 책을 다 좋아합니다. 쉬운 책은 이제는 그냥 일부러 손길을 뻗지는 않으시는 건가요? 그 약간 뭐 대중서들, 약간 엔터테인먼트 소설들. 엔터테인먼트 소설들. 네. 그러니까 네. 도서 대여점에 가서도요. 네. 사실은 갔어요. 네. 갔는데 저는 거기서 에릭 시걸보다 다른 책들 작가님이 안 보시는 코너에 이렇게 되게 네. 이렇게 10권짜리 이런 거 많았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문제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계속해서 북클럽에서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가 책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다 보니까 네. 너무 그냥 이렇게 읽기 쉽고 재밌고 막 이런 책들도 읽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건 아닌데 왜냐면 이번 달 책은 가재가 노래하는 곳이거든요. 네. 네네네. 네. 이게 유일한 소설인 네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너무 좋죠. 네네,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 걔는 대중서인가요? 무게가 있는 책인가요? 이게 플롯은 약간 이제 추리소설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정말 아름답고. 그쵸. 다 읽고 나면 이건 그쵸. 대중서 이런 영역을 뛰어넘은. 그렇죠. 진짜 이거 미래 고전 될 것이다. 정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계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많이 읽습니다. 북클럽 참여자들한테는 어떤 경험을 주시고 싶은 건가요? 아까 조금 그래도 이제 북클럽이라는 곳에 이제 그래도 저희가 이제 속옷 걸치고 오는 곳은 아니니까 격식을 차리고 와서 조금 독서 근육을 넓혀보는 경험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사실은 이제 어떤 책이든 조금 도전적인 책을 읽으면 되는 건데 작가님은 이제 책을 고르셔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이 방향을 또 생각을 하시고 어떤 쪽으로 확장을 하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 내가 이 북클럽에 오독오독 북클럽에 참여하시는 분한테 어떤 경험을 선사하고 싶다, 어떤 경험을 만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한 권의 책을 통해서 본인이 확장되는 것과 동시에 이 3권의 책들이 한 기수에 읽는 3권의 책들이 같이 엮어지면서 다시 거대한 문제, 그러니까 질문을 한번 던져주는 것. 3권은 꼭 한 테마로. 네, 한 테마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엮이지 않는, 누구도 그걸 엮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건데, 네. 저는 어쨌거나 주제의식을 가지고 엮으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좀 거대한 질문 앞에 한번 서보는 경험을 해주고 싶다라는 것은 그냥 저의 그냥 책을 고를 때 어떤 마음가짐이라고 한다면, 이 북클럽을 지속하면서 제가 가지는 마음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읽더라도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경험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네. 한 줄이라 써서 보내줬을 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데서 또 새로운 가능성을 보기도 했어요. 라고 말을 해주기도 하고, 네. 때로는 정말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셨군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번 달에 책 한 권 정말 잘 읽었다. 라는 그런 뿌듯함.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일상을 살면서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바쁘고 사실 책 한 권 읽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책 한 권을 읽고 몇 줄 써서 보냈을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지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다 들으면서 나 이 책은 좀 이제 아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 이번 달은 좀 괜찮았다 같은 뿌듯함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에서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이 대부분 오프닝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어떡하죠? 이제 그 2권 정도를 일부에서 네네.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실 작가님께 함께 읽기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고 싶었고, 또 북클럽 경험이라든가, 독서라는 경험, 오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오프닝이 좀 길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노래 한 곡 이쯤에서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우선 제일 먼저 듣고 싶은 곡은, 이 곡은 참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하버드라는 네. 그룹이 있는데 네. 여기에 라우드 러브송이라는 곡이 있어요. 아주 짧은 곡이고 앞에 네. 듣다 보면 그냥 되게 담백하게 흘러가구나라고 하는데 뒤쪽에 네. 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는 거를 확 느끼게 해주는 곡이라서, 네. 뭔가, 네, 원래는 이 책을 이제 책들을 소개한 후에 얘를 들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네. 이렇게 된 김에 이거부터 듣고 시작하시죠. 알겠습니다. 에릭 시걸이 다녔던 그 학교, 하버드. 하버드의 그렇군요. 라우드 러브송 듣겠습니다. 하버드의 라우드 러브송 들었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김민철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김민철 작가님의 첫 번째 인생책 결혼 여름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떤 책인가요, 이거? 이 책은 20대 초중반의 까미가 쓴 글들을 모아서 에세이를 모아서 결혼이라는 네. 책과 그 이후에 15년 동안 까미가 쓴 여러 가지 글들을 모아서 여름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둘을 합쳐서 결혼 여름이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출간이 된 책이고요. 네. 아까 작가님께서 까미의 대표작은 아니지 않냐라고 하셨지만 어디서 풍문으로 들었는데 저는 프랑스어로 적힌 가장 아름다운 책 3권을 꼽으면 이 책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까미가 보면요. 되게 이렇게 짜증나는 분이에요. 네. 이방인 29살에 쓰지 않았나요? 아, 그러니까요. 네, 네. 이 책을 20대 초반에 청년이 썼는데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어렵고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겠구나 평생.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니까요. 네, 노벨 문학상도 40대에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굴도 잘생기고. 맞아. 연극도 하고 네. 근데 프랑스에서 아름다운 어쩌고 그거에 이렇게 이방인 테스트 시지프시나 이런 거 말고도 또 다른 네. 책도 프랑스어로 쓰인 제일 아름다운 책 3권에 들어간다고요? 네네네. 근데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네. 그게 야근하고 나오다가 그 회사 앞 카페로 뛰어들어가서 이 책을 읽었는데 네. 그때 이후로 이 까미의 어떤 빛 아래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빛이 이를테면 여기 처음에 시작하는 글도 지중해 햇살과 이런 거에 대한 글이지만 그런 빛이 아니라 그렇게 따뜻하고 뭔가 광명 어린 그런 거라기보다는 왜 우리 어두운 데 있었는데 갑자기 형광등 탁 불 켜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현실이야 라고 네. 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보여주는 그런 빛 아래 이후로 살게 되었거든요. 네. 그게 저의 인생의 태도를 좀 바꿔주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저의 인생책이라고 하면 이 책을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방인은 해석도 워낙 많기도 네네네. 하고 사실 또 이제 읽으면은 굉장히 이제 되게 평면적으로 얕게 읽어도 줄거리 자체가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맞아요. 쉽게 따라갈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패스트는 보면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겠어 싶고 시지프 신화 같은 것도 무슨 내가 잘 이해를 못 하겠지만 너는 확실히 얘기하고 싶은 게 뭐가 있구나. 그런 거 있구나. 실존주의, 부조리, 근데 결혼 여름은 좀 이렇게 약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시기에 오랜 시기에 걸친 글을 모은 거기도 하거니와 되게 아름답긴 한데 좀 이렇게 약간 종잡을 수가 없고 작가님이 이제 테마를 되게 중요시 하시잖아요. 결혼 여름은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가 뭡니까? 저는 그 주제를 뭐라고 보냐 하면요.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의 부질없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허물어질 것이고 우리는 죽는다는 것이 다
그냥 확정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그리고 인생에 대단한 거는 없어. 너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에 그런 건 없고 인생은 허무한 거야 라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햇살이 내려쬐고 있고 내가 살아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허무로 빠지는 게 아니라 반항을 해버리자. 우리 자유롭게 살아버리자. 같은 것. 그러니까 내일의 어떤 희망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죽음을 바로 앞에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것의 의미, 용기에 대해서 좀 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모르겠는 부분도 많지만 이게 에세이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을, 소설 같은 거는 왜 중간중간에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넣어놨다 그러면 얘는 되게 명확하게 많이 넣어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인생의 지침이 될 만한 구절로 저는 이제 여겨졌던 거고, 그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많이 버텼던 것 같아요. 인생은 부질없지만 이 광명을 똑바로 보면서 살자. 이런 메시지는 그게 왜 작가님의 인생에 갑자기 이렇게 불을 켠 것 같은 뭐 어떤 계기로 그런 이 책을 만나셨고 그때 발견은 작가님한테 어떤 경험이었는지 좀 듣고 싶네요. 그게 제가 그때 저는 이제 20년 회사 생활 중에서 17년을 퇴사무새로 살았거든요. 모두에게 팀장님한테 저 곧 퇴사해요라고 말을 했고, 팀장이 된 이후에는 팀원들에게 나 곧 퇴사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 20대에 퇴사한다라고 말했던 그날부터 계속해서 프랑스를 가야겠다, 파리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거기 가면 다 해결될 것처럼 굴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굴지만 여기서 행복한 법을 배우지 못하면 거기 가서 그때도 불행할 거야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느끼게 된 거고, 그렇다면 그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았다면 약간 이 책 결혼 여름에 보면 음지식물이라는 표현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음지식물처럼 존재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낱낱이 보고 이 안에서 어쨌거나 나는 행복해지는 법을 배운 다음에 가겠다 같은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저의 오독이고, 누군가가 퇴사하는 마음을 막기 위해서 결혼 여름을 사겠어요라고 하면 그건 안 돼요라고 저는 말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라고 할 것 같은데, 그때 저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행복한 법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 같은 다짐을 하게 만든 그런 책이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책 덕분에 퇴사를 안 하고 더 오래 다니시게 된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퇴사를 하려는 분한테 권해도 괜찮겠네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그만두지 않고 싶으시다면 추천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때 결혼 여름이랑 시지프스 신화 이방인 이 세 권을 같이 읽으면서 이들이 만들어준 어떤 자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지프스도 저렇게 계속 사는데 나도 회사 다닐 수 있다. 저도 좋아합니다, 시지프스.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오독의 발견에서 이 책을 들고 프랑스의 루르마랭이라는 소도시를 가신 경험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파리에 퇴사를 결심하고 간 그때하고는 또 다른 여행인 거고. 그리고 파리가 아니라 이제 루르마랭이라는 도시, 저는 사실 되게 생소한 도시인데. 맞아요. 뭐 어땠는지 책에서도 읽었지만 좀 이렇게 육성으로 좀 듣고 싶고, 사실은 결혼 여름을 쓸 때 카미는 루르마랭에 있던 게 아니라 알제리에 있었던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알제리를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알제리가 아주 오랫동안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갈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까미의 책을 다 번역하고 까미 전문가인 김하영 선생도 알제리에 도착하기까지 30년이 걸렸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수교가 좀 오랫동안 안 되어 있었고. 그리고 알제리에서는 까미 잘 모른대요. 맞아요. 모른대요. 그래서 그 김하영 선생도 알제리 기행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 보면 그 결혼 여름 안에 있는 그곳이 어딘지를 찾아 나서는데 다 모르고 다 없고. 우리도 사실
조선에서 태어난 일본인 작가의 무슨 뭐 유적 같은 거를 맞아요.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아주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나라라서 많이 안 가기도 하고 갈 방법이 없기도 하고 네. 그리고 가서 볼 게 없다고도 하고 근데 루루의 말행은 달랐던 거죠. 보면 까미는 엄청 불우한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을 보냈었거든요. 너무 가난했고 네. 그리고 계속 남의 집을 전전하면서 살아야 됐고 막 그랬었는데 40대에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게 된단 말이죠. 네. 그때 너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루루마랭이라는 시골 남프랑스의 정말 작은 마을이 있어요. 네. 얼마나 작냐면 끝에서부터 끝까지 걷는데 10분밖에 걸리지 않고요. 도시가 아니군요. 도시가 아니에요. 진짜 마을이에요. 네. 마을이고 저는 그 아무것도 없는 마을에 나흘을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것도 이유가 하나예요. 나흘 후에 버스가 온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나흘을 머무르게 되었는데 네. 그 까미가 그곳에 정착을 하고 너무너무 기뻐했다고 하는데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교통사고로 죽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까미의 무덤을 루루마랑에 이제 마련을 해줬고 까미의 딸이 아직도 루루마랑에 살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루루마랭으로 가야겠다. 까미의 묘지가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어떤 곳이길래 그렇게 좋아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를 갔었죠. 이 까미의 문장들을 읽다 보면 확실히 잘 이해는 안 가지만 뭔가 막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이렇게 불끈불끈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죽음을 또렷하게 보면서 유한한 것들을 절망적으로 사랑하자. 이거는 이제 작가님이 써주신 문장이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 죽음을 또렷하게 바라보면서 유한한 것들을 절망적으로 사랑해야지 진짜 멋있다. 하지만 이게 닥치면 그쵸. 죽음의 문제에 닥치면 사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저는 가끔 까미는 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본인은 그 교통사고보다 무의미한 죽음 없다고 말했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 피 흘리면서 유한한 것들을 절망적으로 사랑해야지 본인은 그런 생각을 했을까? 세상에 온갖 이제 비극과 어떤 뭐 죽음에 대한 공포와 우리가 맨정신으로 있을 때에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가까이 오면은 정말 큰데 이게 그쵸. 말은 멋있지만 과연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조언인가? 오히려 나이가 드니까 이 말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요. 이 인간의 왜소함을 더 막 크게 느끼게 돼요. 어떠신가요? 사실 죽음 앞에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죽음을 또렷하게 바라보면서 유한한 것들을 절망적으로 사랑하자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썼지만 사실 이 죽음 앞에 의연한 태도라는 것도 저한테도 그건 되게 추상적인 어떤 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죽음을 그렇게 딱 마주친 적이 없고 그 위협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오만함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죽음 근처에 가보지 않았으면서 그것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어떤 오만함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근데 이제 결혼 여름 앞에 보면 이 제사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떤 주교가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었는데 네. 목에 이렇게 끈을 다 묶고 이제 자기는 이제 죽는 거죠. 1초 후에 죽는 건데 이제 정말 어떤 인생의 거대한 농담처럼 이게 끊어진 거죠. 끊어져서 다시 그 사형 집행인이 자기 목에다가 이거 하는 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결혼 여름을. 그러니까 이 주교가 평생을 살았지만 자기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순간은 바로 그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생애 감각이 네. 가장.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그런 정도의 생애 감각을 가질 수 없죠, 당연히. 그러다가는 일상생활도 안 될 거고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죽음의 그림자라는 것이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실은 그러니까 그림자 빛이
빛이 강할수록 더 대비가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더 강렬하게 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을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난 삶의 어떤 밝은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것, 내가 지금 살아있음을 뭔가 만끽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냥 이 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저도 잘 어렵고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거 말고는 이 죽음보다 지금 나한테 더 가까운 거는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더 또렷하게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죽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역시도 네 살아있는 자의 어떤 오만함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가끔 익스트림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뭐 그냥 도전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기 때문에 내가 더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낀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네네네. 작가님은 좀 뭐 이렇게 익스트림 스포츠나 이런 거 좀 즐기시나요? 저는 하라 그러면 잘할 것 같은데. 아 그러세요? 네, 이렇게 예를 들면 자이로 드롭 이런 것들을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과 살고 있다 보니까 점점 저도 멀어져서 네 그렇긴 한데. 근데 그게 어떤, 저는 살아있다는 감각을 더 느끼기 위해서는 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런 거를 즐거워하는 것 같고요. 네. 굳이 그걸 더 느끼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행동을 하진 않네요, 보니까. 도전은 많이 하셨죠? 도전,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되게 모범생이고, 네, 착실하게 그냥, 궤적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라서 가장 큰 일탈이 퇴사일 정도로 그냥 모범생이에요. 엄청. 네. 부끄럽네요.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김민철 작가님의 첫 번째 인생책, 결혼 여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희가 원래 1부에서 보통 2권의 인생책을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김민철 작가님 모시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내일 2부에서 토니 모리슨의 재즈와 한강 작가님의 히라버 시간 이야기를 알차게 나눠보겠습니다. 1부 마무리하는 노래 들으려고 하는데요.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지금 죽음 이야기도 많이 했으니까 네. 안토니 앤 존슨즈의 컷 더 월드라는 곡을 듣고 싶은데요. 이 곡은 트랜스젠더 여성인 보컬의 아주 독특한 음색이랑 오케스트라 사운드까지 더해지면서 뭔가 되게 슬픈데 강인한 느낌이 드는 곡이거든요. 다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곡 영업도 잘하시네요. 너무 오래 광고를 했나요? 아닙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네. 되게 막 듣고 싶다가 나 보통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넘어갔던가 했는데 신기합니다. 네. 장강명의 인생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민철 작가님이 추천해 주신 안토니 앤 존슨즈의 컷 더 월드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작가님 내일 2부에 다시 뵐게요. 네.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our desire to hurt